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이름 석자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한국인 첫 사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김대건 신부입니다. 자, 그와 제주가 맺은 소중한 인연.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민속자연사 박물관 관장으로 있는 박찬식입니다. 평소에 제주도 역사 중심으로 역사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해오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김대건이란 인물에 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제주교구 광양성당 보좌 신부로 있는 이건용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입니다. 예, 저는 워낙 유명하시고 또 모든 신부님들의 이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개봉 중인 탄생이라는 영화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박응식입니다. 김대건 신부님을 다룬 영화고요. 용수성지에서 김대건 신부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먼 길 또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기꺼이 와야죠. 그리고 뭐 바람 쐬러라도 오고 싶은 곳이 여기니까. Ego te, Andream Kim, baptizo,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Amen. Couverte de montagnes, mais de taille moindre. On l'appelle l'île Jeju. Sur la carte occidentale, elle s'appelle Kiribati.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용수성지인데 예. 이곳이 김대건 신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제 귀국할 때, 조선으로 귀국하실 때 풍랑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곳으로 표착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우리가 성지로 선포를 해서 이곳 용수성지를 조성하게 되었고요. 김대건 신부님 같으면은 이제 1821년에 이제 충남 당진 출생이시고 증조부 때부터 천주교를 믿어온 천주교 집안의 출신이십니다. 이남 중에 마지로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1836년에 이제 모방 신부님, 그때 당시 조선 선교사로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이제 모방 신부님께서 세례를 주시고 이제 신학생으로 선발이 되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카오로 이제 1837년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8년간 그곳과 더불어서 이제 신학교에서의 생활을 하시고 그 후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제 귀국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들어와 보니까 김대건 신부 유해가 지금 모셔져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곳에 이렇게 유해가 모셔져 있는 건가요? 예, 천주교 뭐 신부님들이나 뭐 우리가 순교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유해를 이제 각각의 성지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곳 이제 용수성지와 관련이 있는 특히나 이제 김대건 신부님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께 이제 세례를 준 모방 신부님께 그 분의 유해를 이곳에 모시게 되었고요. 우리는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해 공경을 통해서 좀 더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올 때 그 정면의 그 모양도 예. 예, 굉장히 익숙하다 싶기도 하고. 예, 그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수품 받으신 그 상해 그 진자상 성당을 본뜬 것 같아요, 외형이.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라파엘로 기념관 예. 모양도 라파엘로 모양이고 그다음 이 성당이 또 나름대로 그 국내로 들어가서 이제 포교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 성당과 그다음 기념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지금 스테인글라스에 그려져 있는 인물은 김대건 신부가 맞나요? 예, 여러 모습들이 김대건 신부님의 지금, 일생을 좀 담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이고요. 이쪽서부터 이제 탄생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은 것, 이제 또 그쪽 마카오로 이동하면서 보이는 모습들, 그리고 귀국해서 이제 행했던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모습까지 이렇게 이제 담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들입니다. 또 궁금한 게 그 천주교 신자가 예. 제주에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천주교 신자가 다른 전국 대비해서는 제주도가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높은 편이고요. 용수 성지가 있는 신창 지역은 신창민 이제 이 주민들의 70%가 굉장히 많네요. 신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 여기 출신 신부님들도 많으세요. 아니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우리 감독님께서 영화에 잘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15살에 모방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고 이제 유학을 떠나서 이제 순교할 때의 과정까지의 그 10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은 이 우방 신부님의 시각으로 압록강 건너오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양 신부의 시선으로 이제 조선이 그려지지만 곧바로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신부 첫 번째 신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애쓴 그런 노력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저도 영화를 봤지만 뭐 러닝타임이 좀 길었는데 긴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네. 시간이 순식간에 갈 정도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출연하신 배우들이 혹시 천주교 신자였나요? 일단 안성희 선생님이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고요. 안성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공식적인 캐스팅 시작되기 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대본을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기꺼이 하시고 싶다고 뭐든지 하겠다 그러셔가지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좀 무리가 안 되는 역, 그러니까 말 안 타고 이러는 역, 그래서 유진길 역관 유진길 역을 드렸죠. 그럼 김대건 신부 역할을 했던 윤시윤 배우는 네. 어떻게 윤시윤 씨는 개신교 신자고요. 조신철 역을 한 이문식 씨가 또 신자고, 그다음에 또 현성문 역할을 한 윤경호 씨가 냉담 중이었는데 이제 우리 영화 하면서 다시 잘 가질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주변에서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 친구 뭐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고 하던데 혹시 두 분도 보셨겠죠? 예, 잘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특별히 신앙적인 내용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들, 그리고 재미적인 부분들, 이 세 개를 정말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연구도 하시고 그거 연구에 따라서 각본도 만드시고 하셨다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간만에 정말 영화를 진짜 시간 지나는 거 못 느낄 정도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관장님은? 저도 최근에 봤어요. 저도 또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또 사리오 거기에 얽매여서 딱딱하게 가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대단히 이 사실에 근거하면서도 흥미진진하고 또 가운데마다 좀 뭉클하게 만드는 맞아요. 이게 특히 청년 김대건이라는 어떤 인물에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영화가 아닌가. 단순한 종교 영화가 아니고 소설 한 편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작년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고 또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로도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전 교구에서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많은 이제 지원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연구와 더불어서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그 인물 선정에 대한 이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인물에 등재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교인으로는 두 번째로 등재가 된 인물이라고. 마더 테레사가 첫 번째인가요? 예. 그 이후 두 번째로 이렇게 등재된 것 같은데 국내에서 개봉되기 전에 이미 바티칸 교황청에서 특별 시사회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시사회 전에 이제 오전에 교황님이 저희를 따로 길게 만나 주셨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손도 잡고
그 바라는 것도 들어주시고 우리가 이 영화를 만든 것 자체가 본인한테 그 축복이었다라고 벌써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일단 그 장소가 뉴시노돌이라고 그 교황님이 이제 전 세계 주교님들 모시고 중요한 천주교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어서 뭐 장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회 끝나고 반응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완성이 좀 덜 된 상태로 이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끝날 무렵에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막 박수는 물론이고 어떤 분이 엄청나게 큰 소리를 치셨어요.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남미 쪽 어느 나라의 대사님인데 그 한국교회 만세라는 뜻이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조선에서 마카오, 필리핀, 청나라, 만주, 뭐 제주 그 안에서 뭐 산을 넘고 눈 높이 만주 벌판을 지나고 네. 그러니까 정말 신념을 지키기 위한 여정이 참 험난하게 그려져 네. 있더라고요. 예. 그 당시 상황이 아마 그랬었을까? 그러니까 천주교가 처한 현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 조선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죠. 1801년에 정권이 바뀌고 정주임금이 죽으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됐을 때 이때서부터 진짜 뭐라고 나 밀고 당기는 이 조선인 이 신도들이 지식인 중심, 양반 중심에서 학문 중심에서 이제 점차 중인 그다음 일반 하층민으로 또 여성층으로 이게 숨어 있는 데서 교세가 넓혀져 가는 것이죠. 막 1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교세가 급속도로 확장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결국은 계속 그 신부를 영입하려는 이와 같은 움직임, 그리고 교회를 인정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하지만 19세기의 조선은 이와 같은 천주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기계 박해 일어나죠. 김대건 신부도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다시 또 박해로 해서 1년 만에 순교하는 이런 처절한 피해 역사가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예. 탄생이거든요. 근데 영화의 하이라이트 저는 바다 장면이 아닐까 예. 싶어요. 굉장히 생생하게 또 제가 조마조마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 장면은 정말 힘들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수성제에도 이제 배가 복원돼 있잖아요. 진짜로 그 복원을 했어요, 배를. 진짜로 똑같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를 그 기계 장치에 이제 아예 통째로 올려놓고요. 그 기계 장치가 이 배를 전후좌우로 흔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강풍기, 강우기, 그다음에 물대포까지.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배우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장면은 사실은 이제 배경을 CG로 하고 굉장히 이제 생생하게 살았죠. 저는 그 바다 장면이 김대건 신부와 제주가 만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또 사건일 수도 있겠는데 그 배의 이름이 라파엘호였죠. 예, 라파엘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제 라파엘이라고 하면 대천사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토빗기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맨 처음 이 라파엘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라파엘이라는 이 대천사의 이름 자체의 히브리어 뜻이 하느님이 치유해 주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토빗기의 내용 안에서 여행객들과 같이 이제 도와주면서 갔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수호자로 해서 이제 아마도 페레올 주교님이 그때 당시 이 배를 타면서 이 항해가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배 이름을 라파엘호로 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목선이잖아요. 그 쇠못 하나 박지 않은 그 목선인데 그 목선을 타고 어떻게 무모하게 정말 바다를 건너려고 했을까? 이런 거 보면 약간 모험심도 뛰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이 영화 준비하면서 김대건 신부의 항해를 그 학자들도 무모하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저는 무모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모르면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가판 위에서 태양이 남중에 있을 때 늘 그 위도 경도를 쟀으니까 경도는 좀 어렵지만 위도는 그 6분이라는 이 각도기 같은 거 이것만 있으면 잴 수가 있기 때문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 라파엘호 항해 중에 이 6분위를 가지고 있었던 건 저는 확신을 하는 이유가 김대건 신부님이 상해 가기 전에 중국에 편지 보내가지고 그 선글라스, 그러니까 중국식 녹색 안경을 보내달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선글라스가 귀했겠어요. 그거를
12명 신자가 이제 같이 상해 가는데 자기 혼자 눈부신 거 맞겠다고 그걸 보내달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6분 후로 태양을 직접 봐야지만 이제 수평선하고 각도를 재야 되니까 태양을 맨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저는 그게 결정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관련된 최근의 논문들도 한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영화 속에도 많이 그 감독님께서 잘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이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천주교 어떤 신학생으로서 이제 마카오에 가게 되고 필리핀도 가고 또 만주 여기 다 거쳐 지나가게 되는데 묶여 있는 상황이 조선인 신학생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했다. 결국은 이 거의 해금의 땅 조선을 벗어나서 해외 각곳을 다니게 되었고 에리곤호에 탑승을 해서 1842년에 어떻게 세실제도 예. 통역원으로 예.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인 현장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는데 그 현장에도 있었던 것이죠. 예. 아까 뭐 지리적인 예. 그런 것도 직접 선상에서 그 지리학자한테 배웠겠고 그다음 근대 지식도 익히고 이 양반이 제가 보기 신부라기보다는 한국 역사, 한국의 이제 전근대 어두운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가는데 선각자였다. 그냥 사제로서만 보기에는 천주교 입장에서 아깝겠죠. 사제로서 더 그 신비화시키고 더 영웅적인 인물로 보고 싶은데 저는 사제로서가 아니고 오히려 한국 근대사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이번 영화가 또 그런 점을 잘 예. 비춰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너무 잘 짚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김대건 신부님은 무인 쪽이 맞는 분 같아요. 무인. 예.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 문인. 그러니까 두 분 다 똑똑하신데 사실은 최양업 신부님 더 똑똑하신 분이고. 그렇죠. 지적이면.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나저너 몇 달 늦게 시작한 게 큰 차이잖아요. 15살이 때는. 그러니까 그 마카오에서 최양업 신부님하고 비교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배를 타는 순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기 기질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 오히려 저 아편전쟁 뒤따라가면서는 이 불란서 군함 이 제독을 오히려 자기가 이끌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바다의 사도시. 예, 그 기질이 딱 그 제주도 예. 우리 해양 문화 기질하고 예, 또 딱 맞았던 어울리던 것 그래서 같아요. 아마 제주도에 또 표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에다 어쨌든 통역사 역할까지 해야 되니까. 통역했죠. 그러니까 예. 5개 국어에 능통했고. 5개 국어요. 예. 어디일까요? 20대에 5개 국어, 중국어, 프랑스어, 예. 라틴도 라틴어, 있었고. 예. 그다음 영어. 예, 영어는 뭐 당연히 우리말까지. 예. 대단하죠. 20대에 어떻게 5개 국어에 능통한지 상상이 안 갑니다. 예. 김대건 신부와 일행이 이제 표착한 곳이 용수리 앞 죽도, 그러니까 지금의 차기도잖아요. 여기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미사가 거행이 되잖아요. 예, 1845년에 출발을 해서 28일 만에 이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영국 함대가 이제 1800년대라고 하면은 이양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양 선들을 전부 다 이양선이라고 했는데 이양선들 충돌이 엄청나게 많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 나타났다 하면은 혹시나 이제 한양이 공격받을까봐 그 한양이 공격받을까봐 그 해안선을 거의 막아두게 되는데요. 만일 이제 김대건 신부님과 이제 일행이 라파이로를 타고 원래는 마포 나루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만일 직접 그쪽으로 갔다면은 분명히 붙잡혔을 거고 이제 조선 선교는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면서 1000리 정도 떨어진 이 제주도에 이제 표착을 하게 돼서 왔는데 이곳에 온 게 오히려 더 행운이고 하느님의 섭리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이다. 예,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표착한 날도 딱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부님들은 이제 주일에 미사를 꼭 드려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날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럼 배에서 내려서 아마도 배에서 내리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내렸다라고 하면은 보나마나 주변 사람들이 있고 이 분명히 그 라파엘로 그 선상에서 미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 김대건 신부의 항해 지식 정도면 김대건 신부 제주도로 일부러 와서 여기서 거쳐가지고 다시 한강나루 쪽으로
궤도 수정에서 강경 황산포로 가게 되는 일종의 궤도 수정을 하게 된 곳이 제주도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 표창은 김대건 신부가 그냥 우연이라기보다는 일부러 거쳐가는 적극적인 그런 항로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건 신부가 한국인 첫 사제잖아요. 네. 그 전에 뭐 누가 하려고 했던 분이 없었나요? 그 전에는 하려고 했던 분이라기보다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모방 시모님이 이제 3명의 이제 신학생을 이제 선발을 해서 보냈는데 당시 이제 교회법 안에서는 이제 이 3명의 신학생이 15살 그리고 16살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제가 되려고 하면은 24세 이상이어야 되는 이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이 조선 내에 이제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사제를 양성을 하자 해서 맨 처음 시작했던 것이 정화상입니다. 그래서 정화상은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우리나라 신학교의 우리나라 신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미 그 이전에 3명의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마카오로 간 것이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도 그 부분은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첫 번째 사제가 정말 극적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갔던 최방재, 최영업이 생일이 더 빨랐거든요. 생일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최방재는 예, 막하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그 죽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먼저 받았고 사실은 또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신자가 막 10,000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그 정화상 뭐 이문우 그다음에 또 이재 이 사람들을 신학생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사제를 키우려고 했는데 뭐 이 3분 다 뭐 기회받게 때 순교하시는 바람에 김대건 신부님이 첫 번째 된 것도 굉장히 진짜 극적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배를 다시 고치고 예. 다시 길을 떠나는데 예. 또 역시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표착해서 나름대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그 강경 황산포로 보통 나바이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고증으로는 강경 황산포라고 정확히들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원래는 한강 나루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도 이제 검문이 심하니까 결국 국내로 들어간 다음에 원래 본거지였던 그 경기도 지금 용인의 은희공소 중심으로 경기도하고 그다음 서울까지도 들어가서 이제 잠입해서 선교 활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속에서 김대건 신부가 이제 국내 들어온 지 뭐 1년여 정도 됐나요? 그래서 근데 그렇죠. 9개월 정도. 9개월. 야, 이 짧은 기간에 청년 김대건이 진짜 본격적인 그 사목 그 활동을 하면서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일단 시급한 게 또 최양업 신부도 이제 들어와요. 사제 서품 받으면 불러와야죠. 그다음 프랑스 신부들 많은 사목자가 들어와야 교회가 이게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육로로 들어오는 지금까지 기존 방식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해로가 좋다. 그리고 해로로서 가장 좋은 곳은 상하이 그 오송항 쪽으로 쭉 위로 그 올라가면 산둥반도가 나와요. 칭따오 있고 그런데 이 지점하고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아마 아까 얘기했던 백령도 같습니다. 이 항로로에서 잘만 개척하면 풍랑만 거친 풍랑만 맞지 않으면 들어오기 가장 편한 곳이다. 그래서 선교 루트를 해양 루트를 뚫으려고 그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백령도에서 참 너무 어이없게 어이없게 잡혀서 결국은 체포되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조정에서는 어쨌든 김대건 신부의 능력을 인정을 해서 계속 회유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넘어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군문 효수형? 군문이라고 하면 이제 군사적인 그런 의미의 군영의 그 문 앞에서 효수, 참수했다는 얘기, 목을 잘랐다는 얘기인데 영화에도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에는 새남터에서 이런 군문 효수형에서 장대의 목이
이렇게 꽂혀가지고 전시되는. 그래서 이런 사학주의는 이런 식의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마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런 장면도 연출을 하실 때 굉장히 또 감독님께서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김대건 신부님 죽음은 김대건 신부님을 그냥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좀 살려두고 이 서양 언어도 좀 김대건 신부님한테 좀 배우고 서양에 대한 정보도 좀 얻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근대가 조금 더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고 실제로 김대건 신부님을 좀 살려두려는 움직임들도 있었고 헌정도 그런 태도를 좀 취한 것 같아요. 질질 끄니까 이제 막 사실 지금 우리 영화 속에 신하들이 빨리 처형하라고 막 주장하는 것들은 그것도 실록에 다 나오는 것들을 조금 이제 편한 대사로 제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또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를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신도들이 아닌 분들에게도 사랑받는 순례길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인데요. 벌써 우리 제주교구에 걸을 만한 순례길 만들어 보자. 그래서 몇몇 성지하고 성당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주도 역사 문화도 좀 넣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작업을 하는데 같이 참여했었는데 맨 먼저 구상한 곳이 바로 김대건 길입니다. 원래는 천주교의 소위 그 묵주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교의 염주 비슷한 묵주기도의 지향이 뭐 환희, 뭐 그다음에 고통, 빛, 그다음 영광 뭐 이런 그 지향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빛의 지향이 이게 여명이니까 김대건 신부가 여기 표착했던 것이 이게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이 김대건 신부가 다녀간 이쪽 코스는 빛의 길이라고 하자. 그래서 명칭은 빛의 길이라고 만들어서 개통도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게 정난죽길. 정난죽길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기량 1857년에 표류했다가 영국배에 구조되어서 바로 그 홍콩 마카오 바로 옆에 있는 거기 파리 예방선교회 선교본부 거기에 가서 또 세례를 받는 그리고 이 양반이 세례 받고는 돌아와서는 제주도에서 또 진짜 신부도 없는 가운데 자체적인 선교를 해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우연인가 필연인가 하는데 우연인 듯하면서도 뭔가 김대건 신부가 빛을 보였던 거기 그 전으로 올라가면 또 정난주 마리아가 와서 여기서 그 유배인으로 살다가 갔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제주 교구에서는 또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어요? 제주교구에서는 처음 이곳 용수성지를 이제 선포를 한 게 1999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제주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 라파엘호르 복원을 그 전에 했는데 그 복원을 한 배를 가지고 이제 상해에서 이곳으로 이제 직접 김대건 신부님께서 어떻게 표류해 오셨는가 그거를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해양 성지 순례를 시작을 했어요. 풍랑도 맞았어요? 예, 근데 날씨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태풍 애니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태풍 애니의 영향으로 풍랑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배를 가지고 여기까지 못 온다. 그래서 취소를 해서 다시 인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게 오자마자 이제 그때 당시 제주교구 주교님이셨던 김창렬 바오르 주교님께서 이거는 이때 당시에도 힘든데 그때 당시에 정말로 김대건 신부님이 라파엘호를 타고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항해술도 그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던 목선에다가 거고, 그리고 목선이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로 어렵게 여기로 온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해서 이곳을 이제 성지로 선포를 하게 되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기념관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또 노력들이 있었네요. 네. 방송일 기준으로 해서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고 또 한 해가 오고 가는 연말 연시인데 김대건 신부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또 좋은 덕담이 될 것 같거든요. 세 분은 끝으로 어떤 이야기 좀 전하고 싶으세요?
바티칸 시사할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화를 만들어서 김대건 신부님을 불러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그때도 길을 열어줬고 팬데믹이 끝나는 지금도 우리한테 길을 제시하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하라는 메시지는 뭐 영화에 나와 있죠. 평등을 이야기하시고 또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치를 우리한테 다시 일깨우시려고 오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사제로서는 9개월밖에 안 되는 그 짧은 기간에 진짜 모든 거를 바치면서 조선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새로운 빛의 선교를 통한 어떤 근대의 여명, 단순히 종교적인 게 아니고요. 김대건 근대 청년 지식인 또 전주교 사제로서의 이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 근대사의 여명, 빛을 볼 수 있겠다는 그런 해석도 해봅니다. 성탄절 앞두고 빛을 보는 김대건, 김대건을 통해서 빛을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를 보면서 요즘 떠오르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문장. 월드컵 때 이제 16강 진출했을 때 이제 태극기 밑에 뭐 적혀져 있었고 원래는 이제 그 다른 그 이전에 뭐 세계 대회 뭐 그러한 것이 원조이긴 하지만은 그 문장을과도 정말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김대건 신부님께서 이곳에 조선에 귀국하기 위해서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하셨고 그 노력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 저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빛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러한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생활 안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자, 고난과 좌절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신 김대건 신부의 생애에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혼란이 있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순교자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큰 용기와 또 지혜를 얻으셨길 바라고요.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